우리 이거 있죠, 요거. 잠깐만요. 자, 112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112페이지 부동산 금융. 자, 금융과 관련돼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겁니다. 자, 웬만한 분들은 은행에서 뭐 담보대출 받고 아파트 구입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요, 뭐 신용대출도 받기도 하고 카드 대금 대출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해서 일단은 뭘 공부하는 게 금융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 요거를 줄여서 자금의 융통, 요걸 줄여서 가운데 자 따서 이제 금융해줍니다. 자금의 융통.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융통이다, 융통한다 그런 표현은 어디서 이제 돈을 빌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이 많이 강하죠. 근데 돈을 빌린다는 거 이러한 측면보다는 좀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자금의 조달이 있죠.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정확한 용어는 정확한 정의라 한다면 자 113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잠깐만. 자, 맨 위에 보시면, 자, 자금의 융통을 줄임말로써, 찾으셨나요? 줄임말로써,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독립적인 유통, 이걸 뭐라고요? 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재화나 서비스의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요? 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옷 하나 구입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뭘 지불해야 돼요? 화폐를 지불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디 병원 가서 의료 서비스 받죠. 이거에 대한 대가로 뭘 지불해요? 화폐를 지불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화폐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애초에 화폐가 왜 태어났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개 수단이죠. 요걸로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아주 고려짝에 옛날에 오래전에는 물물교환 시대였죠. 그러니까 물건끼리 서로 이제 교환하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 삽을 만들어 파는데 서로 교환하려면 자, 이 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또 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만나기도 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화폐라는 게 태어나면서 아주 옛날에는 화폐가 이제 조개 같은 거 있죠.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제 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무를 팝니다. 그럼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돈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느 날 누가 이제 삽을 팔고 있다면 돈 갖고 파서 얼른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아시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화폐의 기능이 뭐라고요?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매개 수단이죠. 요걸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화폐입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야 뭐 여러 가지 뭐 저축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보관 기능이라든가 운반 기능 다양한 기능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본연의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개 수단이죠. 요걸로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은 그야말로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죠?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뭐가요?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알아볼 건데 요거는 그림이 좀 잡다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오늘 끝까지 가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 자, 요거는 누구냐면 자금의, 요거는 이쪽으로 해볼게요. 좀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자, 요거는요, 자금의 공급자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이 사람은요, 자금의 수요자다. 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이런 자를요,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 사람은 자금의 공급자.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자금의 수요자. 둘 다 친구라고 치자. 친구.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얘는 뭐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을한테 가서 이러는 겁니다. 자, 을아,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근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한 3천만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한 3천만 원 빌려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친구지간에.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빌려달라는 걸 뭐 대여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을 뭐라고요? 빌려달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 이 현금이 간 거죠. 저쪽에서는 현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현금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뭐 TV 한 대 받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만 가고 현금만 받고 이런 걸 뭐라고요? 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뭐라고요? 독립적인 유통.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뭐라고요? 금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수가 있냐면, 혹은, 이렇게, 갑이 을한테 그러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딱 이렇게, 야, 을아,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이번에는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뭘 해달라고요? 이 출자라는 표현은 이제 빌려달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출자라는 것은 어떤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동업 같은 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업하자. 그러면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요, 손해나면요, 7대3 까져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친인척 간에라든가 아니면요, 뭐 친구 시간에라든가 이런 사람끼리는 뭐 잘 아니까 말로만 빌려줄 수도 있고, 말로만 뭐라고요? 출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누나가 뭐 장사한다고 하니까 내가 한 3천만 원 뭐 출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나가 알아서 뭐 장사 잘 되면 나한테 일부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출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아니면 출자하라면 얘 뭐 믿고 출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도의 어떤 뭐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요 담보도 좀 잡혀야 되고, 또는요 증빙도 갖추고 해야 되겠죠. 뭔가 증빙도 갖추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최소한도의 어떤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자, 먼저 돈을 빌렸을 때는 이제 차용증서 이런 거 딱 써주면 되겠네요. 차용증서다. 이렇게. 자, 종이에다 딱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차용증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 뭐 지분증서다. 지분이라는 게 어떤 뭐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뭐라고요? 목. 이런 걸 나타내는 증서 있죠? 종이에 적어줄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지분증서다 딱 하면서 나는 7천만 원, 너는 얼마라고요? 3천만 원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서명하고 뭐 도장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다 뭐라고요?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다 해줍니다. 뭘 나타내는 증서라고요?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다. 근데 요거를 때로는요,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증권이라고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이제 수표라든가 어음 이런 거를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종이하고 틀리게 이 종이 안에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또 그렇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화폐처럼 쓰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인에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는 채권이라는 채권, 이거는 증서권자입니다. 증권권자,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뭐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뭘 얘기한다고요? 주식. 자,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것은 이 종이 수표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딱 발행해 갖고 누구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간 사람이죠. 사간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자, 이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딱 발행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액면가가 써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써 있고, 그리고 만기도 적혀 있습니다. 수표처럼 생겼는데 만기도 적혀 있죠. 만기가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이다.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샀다. 이건 샀다면 얘가 이제 돈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을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을이 이제 이자를 받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채권 들고 와서 돈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라고요. 채권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채권. 근데 이 채권은 이제 아무나 발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집에 이제 간 게 아니라 가셔서 어떻게 해서요? 가셔서 별로 안 웃기네요. 자, 어제거나 가서 가서 컬러 프린터로 딱 뽑아갖고 양식 딱 갖춰서 뽑아서 이 호평역 앞에 가서 아무한테 막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팔면 그럼 내가 걔들한테 이제 팔았다. 그러면 걔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아, 그 채권을 사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죠? 근데 걔들이 그거 살래나요? 날 뭘 믿고 삽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런 명목하에 그 깜빵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깜빵. 그래서 일반 이제 뭐라 할까요? 뭐 덩치 큰 이게 좀 힘 있는 자들이 독방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잡범들 있죠. 잡범들 몰려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식 넣으러 오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발행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뭐 상당한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2020년경에 돈이 굉장히 급합니다. 애가 좀 수술해야 돼요. 돈이 급할 수 있죠? 그러다 뭐 집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돈 구할 때가 이제 애매모호한데, 자, 다행히도 요거 갖고 있죠? 받을 돈. 요거를 병한테 이제 파는 겁니다. 이 갑이 발행한 채권을 누구한테 팔아요? 병한테 팔죠. 그럼 얘가 그 기간 동안에 이자하고 발생된 이자하고 100만 원하고 합쳐서 이제 살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게 되면 그럼 채권을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채권 수표처럼 생긴 걸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갑을 병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병이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이걸 아무나 발행하면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정부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라든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있죠. 이 정도에서 발행하는 걸 보통 이제 공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세라고요. 공채. 그리고 이걸 조금 세분화한다면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걸요 국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국채.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시중에 그 통화량이 그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채권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데 이걸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사요 안 사요?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화폐가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는 화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겠죠. 그러면 물건도 이제 덜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좀 발행합니다. 이런 걸요 국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려고 발행할 수 있죠. 이걸요 지방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지방채. 그리고 아까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데 발행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건 특별법에 따라서 발행한다 해서 이거를 특수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이 정도 범위를 뭐라고요? 이걸 공채다 해줍니다. 문채라고요? 공채. 이 공채를 발행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발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경복궁 있죠? 요걸 창건하려고 당백권이라는 이런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빌리는 거라고요?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 이걸요 공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채도 전부 다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다 발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도 자 이걸 회사채, 그러니까 줄여서 회사 사자 써서 사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채라고요? 사채. 근데 이 사채도 아무 회사나 발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이제 중소기업이 이걸 발행해 갖고 동네 사람한테 팔아 갖고 돈을 조달했다는 얘기죠. 그럼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이 약간 이제 채무가 이제 재무 상태가 불안전하죠. 망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럼 못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돼야 안 돼요? 함부로 빌렸다가 못 갚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좀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증권시장에 상장은 돼 있어야 돼요. 알아고요? 증권시장에 우리 매일매일 신문 보면 주식 가격을 공시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요 상장 기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이익도 많이 내야 되고 최근 5년 동안, 그리고 또한 재무 상태도 탄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상장이 가능합니다.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 이런 게 있어야 발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그냥 그냥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알겠죠? 담보도 안 잡히고 그냥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신력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권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뭐의 몫이라고요?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총 1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자, 얼마 발행했다고요? 10만 주를 발행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거래 터서 여기다가 10주를 구입했습니다. 10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3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얘는 주식회사는 주식 수에 따라서 주인의 몫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있죠? 요거에 따라서 주인의 몫이 결정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도 있는데 그건 거의 다 채권의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통주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인의 몫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회사가 이제 10만 분의 10만큼 갑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생겼다. 1년에 한 번씩 뭐가 생겼다고요? 결산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익을 그 주인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이거를 이익을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도 주인 형태로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분의 10만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 하겠죠?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도 당연히 이익이 생기면 30%는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주식만 발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망할 수 있어 없어요? 장사가 계속 안 되고 결손이 자꾸 누적되면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되면 다행히도 회사를 타인에게 팔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지만 회사가 안 팔린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개개의 재산들 있죠. 다 이제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어쨌거나 팔으면 돈이 들어와야 안 돌아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이제 빚잔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빚을 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빚도 좀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를 처분하게 되면 돈 들어오겠죠? 이 돈 가지고 일단은 회사 그 은행 돈도 갚아야 되고, 또요 아까 사채 같은 것도 발행했으면 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도 월급도 이제 안 준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 외상값 안 갚은 거 있으면 갚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다. 그럼 남는 돈이 있으면 이걸 자녀 재산 이렇게 합니다. 남아있는 재산을 뭐라고요? 자녀 재산이다. 그래서 자녀 재산에 대해서 10만 분의 10만큼은 당연히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갈비집이 하도 장사가 안 돼서 맨날 팔이 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이제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죠?
폐업하기 결정했는데 다행히도 이 갈비집을 누가 사간다면 그래도 아주 큰 손해는 안 나는데 뭐 안 사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집기라든가 이 갖고 있는 건물 같은 거 좀 팔아야 되겠네요. 팔으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외상값 안 갚은 거라든가 종업원들 월급 안 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행여나 은행에서 빌린 거 있고 이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겠죠? 갚고 나서 남는 돈이 10,000원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10,000원 남았습니다. 이 10,000원을 나눠 가져야 돼요? 안 나눠 가져야 돼요?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갑은 얼마 가져가요? 갑은 얼마 가져갈까요? 7,000원. 계산이 아주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을은 얼마 가져가요? 3,000원. 이렇게 해서 갑은 그래도 택시라도 타고 가겠네. 택시. 을은요. 자, 지금 기본 요금이 3,000원인가요? 3,800 오른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이제 가다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나가면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알겠죠? 똑같이 자녀 재산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갈비집이 망해갖고 그 빚을 갚다가 갚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빚이 남을 수 있어 없어요? 남을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갚다 아직도 못 갚은 돈이 얼마라고요? 3,000만 원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3,000만 원 돼요. 그러면 요거를 자, 갑하고 을이 이제 나눠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요 37에 21에서 2,100만 원 갚아야 되고 을은요 900만 원 갚아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갑하고 을하고 그러니까 누나하고 나하고 갈비집 하다 쫄딱 망했죠? 그죠? 그러면 빚 다 갚았는데도 못 갚았다. 남는 빚이 있다. 그러면 누나하고 나하고 같이 나눠서 갚아야 되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논리.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회사도 쫄딱 망해갖고 자, 빚을 갚았는데 갚다 못 갚은 빚이 아직도 3,000억입니다. 너무 많나요? 어쨌거나 갚다 못 갚은 돈이 얼마라고요? 3,000억입니다. 알겠죠? 그럼 3,000억을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만 분의 10만큼 갚아야 돼요? 아니, 아까 못 갚은 돈 있으면 얘들이 갚아야 되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네들도 자, 못 갚은 빚이 있다면 갑이 10만 분의 10만큼 갚아야 되죠?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얘 주인의 형태로 참여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망했으니까 주인이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네?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책임 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사원이라고요? 유한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이렇게 찢어버리면 돼요. 주식만 빈 깡통이 된 겁니다. 알겠죠?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고 그냥.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도 아무 회사나 돈 함부로 빌려주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걔네들도 철저히 이익이 날 회사인지 자금력은 좀 있는지 재무생탄한지 탄탄한지 다 보고서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네들도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 거지. 근데 뭐 거기 회사는 보통 이제 대표이사를 거의 다 이제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 사장 CEO 있죠? 그런 걸 전부 다 뭐 최대 주주들이 주식 수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걔들이 다 헤쳐먹지만 어쨌거나 경영자를 잘 뽑아야지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금융이라는 것은 크게 자금의 조달 요걸 얘기하는데 이 자금의 조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두 가지 형태. 자, 먼저 돈을 빌린 다음에 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을 뭐라고요? 요거를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금융이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부채금융 같은 경우는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자라고요? 확정 이자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무조건 뭐라고요? 처음에 약속한 이자 있죠? 요걸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거기에 비해서 자, 이 지분금융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배당한다고요? 실적 배당이 뭐냐면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무슨 회사가 장사가 잘 돼야 배당받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요 배당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실적 배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부터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는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공부할 내용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하나 정도 이렇게 요게 이제 금융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부채금융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죠? 대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은행은 대출해 줄 때 무턱대고 많이 빌려주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네들도 빌려줬다가 나중에 뜯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함부로 막 빌려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네들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빌려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자, 맨 먼저 이제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대출 가능 금액.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TV라든가 DTI 이런 걸 적용해서 돈을 좀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돈을 빌려줬겠다. 그러면 이걸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하는데 자, 이때 1억을 빌려주면서 5% 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이자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나 나중에 똑같이 30만 원씩 받는다면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봐요? 은행. 그러면 은행은 어쨌거나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네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다른 식으로 조정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얘기, 요게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자, 니네들 우리가 1억 빌려줄 테니까 1억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쪼개서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쪼개서 갚는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거꾸로 처음에는 많이 갚고 나중에 적게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이걸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아니면요, 원리금 지불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금융론에서는 요 제도가 그래도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공부하기 약간 좀 까탈스러운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금융기관이 은행이 돈을 빌려줬죠. 그 100억을 빌려주게 되면 찔끔찔끔 예금 받은 걸 가지고 100억을 모아서 자, 그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도 빌려줬죠. 그죠? 100명한테 빌려주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30년에 거쳐서 장기간 회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1억씩 예금하고 이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예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은 찔끔찔끔 받고 빌려준 거 한 방에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 갑자기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항상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돈을 빌려줬으면 대출 채권이 생기는데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파는 겁니다. 누구한테 팔면 걔들이만 사준다면 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 돈을 또 다른 소비자한테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대출 채권이 생기죠? 그러면 이 채권을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이 생기죠? 그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유동화 제도다. 대출 채권을
자, 장기간 묶여있는 채권을 누구한테 팔면 당장 현금이 될 수 있죠?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걸 뭐라고요?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원래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 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리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최소 한 문제 정도 꼬박 나옵니다. 거의 안 빼놓고. 그래서 보통 금융론에서는 요 정도 내용에다가 약간 사이드에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금융공사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상품,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하는데, 보증 서는데, 이런 내용도 사이드에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보통 한 6문제 전후로 물어봅니다. 몇 문제라고요? 6문제. 물론 엊그저께 29회 때는 5문제를 물어봤는데 통상 한 6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에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 흐름을 좀 갖췄네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 잡다하게 그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오늘 좀 끝까지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그림으로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오늘은 간단히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할 거니까. 자, 오늘은 제가 누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1월, 12월 달은 자꾸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 있죠? 흐름. 저런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트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동산 금융의 서설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기초 이론이다 해서 우리 교재에는 368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36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거기 교재에 써 있죠. 여기서 만약에 요즘 들어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14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대출 가능 금액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원리금 지급 방법 중에 맨 먼저 제1절에 이 인플레가 심해졌을 때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자율의 조정 여부 있죠. 요건 우리 교재에 37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77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118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 있죠? 원리금 상환 방식 해서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121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 되어 있죠? 요거 바로 밑에 보니까 유동화 제도의 구조 및 역할 해갖고 387페이지 적어놓으세요. 387페이지 이렇게 해서 유동화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까탈스럽지만.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127페이지에 보시면 12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되어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가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406페이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 가장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11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일단은 이제 금융과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은행에서 10,000원을 빌렸습니다. 얼마 빌렸다고요? 10,000원. 자, 요거를 대출 원금이다. 자, 지금부터 금융론에서는 대출, 저당, 그 다음에 대부, 융자, 일단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출 원금, 융자 원금, 대부 원금, 알겠죠? 이렇게 다 똑같다고 보시면, 애초에 빌린 돈을 뭐라고요? 원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애초에 빌린 돈을요, 원금이다. 자, 근데 이거 5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1년 동안에 3,000원을 갚았습니다. 3,000원을 갚았다. 이만큼 갚은 거죠? 갚은 거, 이걸요,
이만큼이 상환됐다 해서 상환액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액이라고요? 상환액. 그러면 아직 못 갚은 돈이 얼마 남아있어요? 7,000원 남아있죠? 맞죠? 7,000원. 요거를요, 미상환된 금액이다. 그래서 미상환액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잔고라는 표현도 씁니다. 잔고, 다른 말로요, 잔금,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융자 잔고, 대출 잔고, 아시죠? 이런 식으로 잔고, 혹은 뭐라고요? 잔금,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시죠? 융자, 잔금, 잔고. 그래서 항상 이자는 내가 아파트를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아파트 그냥 빌려줘요?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이게 자 임대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다. 그러면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그냥 빌려주겠는데 다른 사람 어찌 그러진 않겠죠? 어쨌거나 다른 사람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으려고 해요? 이자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자 그 시간에 대한 대가 있죠? 아니 위험에 대한 대가 이런 걸로 1년 동안 또 돈을 빌려줄 때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요때 자 1억을 빌려주면서 1년 동안 500만 원 이자를 내랍니다. 자 그럼 내 입장에 1억 빌린 다음에 500만 원 준 거죠? 그죠? 맞죠? 요거를 500만 원을 뭐라고요? 이자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자. 그리고 1억을 빌려서 얼마 줬어요? 500만 원 이자 준 거죠? 그럼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5%를 뭐라고요? 이자율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자율. 자, 이자율 해주는데 이자율은 별 말이 없을 때 항상 연간 이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5.7%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연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 원리자로 환산하려면 12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12. 그리고 항상 이자는 항상 어디에 붙는 거냐면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붙는 겁니다. 원금 중에 뭐라고요? 남아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1,000만 원 남아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지 1억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1억을 빌렸는데 9,999만 9,999원 갚았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1억밖에 안 남았는데 1억에 대해서 이자 붙을 수는 없는 거죠?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잔고 혹은 뭐라고요? 잔금. 알겠죠? 잔금에 대해서 그 기간에 따라 이자가 붙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잔금에 대해서 1년 지났으면 1년 이자 붙는 거고. 알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자, 근데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만 원을 빌렸을 때 매년 혹은 매달 갚을 때는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이자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자, 매년 갚을 수도 있고 약속을 매월 갚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매월 갚을 때는 이렇게 자,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이자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죠? 이걸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리금 지급액 해도 상관없고 원리금 상환액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매년 갚을 때는 원금만 갚으면 안 되겠죠? 이자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죠? 이자까지 합쳐서 뭐라고요? 원리금 지불액 혹은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거를요 이렇게 자 debt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debt. 돈을 빌렸을 때 매기 갚는 원리금 지불액 있죠? 이거 뭐라고요? deb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매기 지불하는 금액이라 해서 저당 지불액. 그리고 이걸요 뭐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또한 이거를요 연마다 지불할 수도 있고 월마다 지불할 수 있는데 월부금, 연부금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요거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월부금, 연부금 이렇게 할 때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자까지 포함된 거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대출 가능 금액부터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요거는
자, 일단 어떤 저당 상수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를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다만 그냥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뒤까지 투자론 같은 거 좀 자세히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간단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근데 요기엔 좀 시간이 약간 걸리는 바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